어제 윤석열 후보가 홍준표 의원과 만나면서 원팀으로 가나 싶었는데요. 홍 의원의 공천 요구가 알려지며 오히려 파열음이 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선대위 상임 공보특보진은 김용남 전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 전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용남입니다. 예, 홍준표 의원이 어제 윤석열 후보를 만나서 선대본 합류 조건을 제시했다고 알려졌습니다. 먼저 종로와 대구 중랑구에 전략 공천을 요구했는데 홍 의원은 국정 운영 능력을 담보할 만한 조치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저는 홍준표 의원께서 좋은 사람들이니까 한번 고려해 보라는 취지로 추천을 하신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예. 만약에 어떤 추천의 개념이 아니고 정말로 선대위에 합류하는 조건 내지는 선거운동을 돕는 대가로서 예. 공천을 찍어서 이렇게 해달라는 취지로 요구를 했다면 예. 그건 매우 부적절하죠.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정권 교체를 열망하는 국민들을 배신하는 정치적 자기장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추천이냐 요구냐에 따라서 당연히 이야기가 달라질 텐데 예. 일단 권영세 선대본부장은 요구로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태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만약에 정말 어떤 대가 관계가 있는 요구였다면 당연히 부적절하죠. 예. 구태일 뿐만 아니라 없어져야 할 악습이죠. 근데 어제 비공개 회동으로 두 사람이 만났는데 오늘 아침에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어떻게 언론으로 흘러 들어갔을까요? 글쎄요, 그게 윤석열 후보가 다른 분하고 상의를 하는 과정에서 나왔는지 저도 정확하게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예. 사실은 그런 얘기는 공개적으로는 잘 안 나오는 그렇죠? 얘기 예. 같은데, 예.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어떻게 해서 흘러나왔을까? 그게 또 공천이라는 것이 항상 당내에서 첨예하게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문제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좀 뭐랄까요, 흘린다고 할까요? 예. 그런 분도 계시지 않았을까 짐작만 할 뿐입니다. 예. 일단 그러면 김 전 의원님도 어떻게 흘러나왔는지는 파악이 안 된 상황이고. 예. 근데 홍 의원이 오늘 또 언론과 인터뷰에서 후보하고 이야기한 내용을 가지고 나를 비난하다니 방자하다, 방자하기 이를 데 없다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반응은 어떻게 보세요? 글쎄, 후보하고 단둘이 나눈 얘기라면 그게 왜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퍼져 나갔는지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거라면 이해할 수 있는 측면도 일부 있습니다만 예. 자기가 후보하고 무슨 얘기이기 때문에 다른 제3자는 그거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면 안 된다는 취지라면 이해하기 어렵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근데 전략공천 이야기는 오늘 나왔던 얘기고요. 그전에는 처가비리 엄단하겠다는 대국민 선언을 하면 합류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먼저 나왔었거든요. 여기에서 이준석 대표는 후보 입장에서는 불쾌할 수 있다. 그리고 아마 선언을 안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김 전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장모 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무죄를 다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거는 무죄를 주장하는데 엄단하겠다고 얘기하는 것도 약간 이상하고요. 예. 그리고 처가가 됐던 처가가 아닌 제3자가 됐던 법에 따라서 객관적인 판단을 받고 결과가 밝혀지면 엄중한 처벌을 받는 건 너무나도 상식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예. 그런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를 대국민 선언 형태로 말하는 거는 모양새가 조금 오히려 더 부자연스러워 보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면 김 전 의원이 보시기에도 그 윤 후보가 아마 선언 조건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적절한 기회에 예. 처가 문제에 대해서는 그 장모 분이 지금 변호인이나 적절한 도움을 받아서 본인 주장을 할 거고 나는 그거에 대해서 어떠한 관여나 영향력을 끼치지도 않았고 앞으로도 전혀 그럴 생각이 없다는 정도는 밝힐 수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걸 대국민 선언이라는 어떤 거창한 형태로 밝히는 건 좀 이상해 보입니다.
그래서 역시 관련된 이야기입니다만 이 처가 문제 아내가 그 이야기했던 녹취록 속에 나오는 여러 가지 뭐 무속 이야기 또 뭐 도사 이야기 그러면서 캠프에 무슨 건진법사라는 사람이 있다 여기까지 번졌는데 건진법사라는 사람이 또 공공연하게 그 윤 후보가 나한테 여러 가지 물어서 신천지 압수수색하면 안 된다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이게 윤 후보가 건진법사 말 듣고 신천지 압수수색 영장을 발려한 거 아니냐 하면서 민주당은 또 고발까지 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민주당이 사실은 엄청나게 말을 부풀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 압수수색이 그 처음에 압수수색 영장이 신청됐을 때 주요 범죄 사실이 방역 방해 혐의 아니었습니까? 예. 근데 이만희 총회장에 대해서 나중에 그 방역 방해 행위 부분은 1심, 2심 연달아서 다 처음부터 무죄가 났어요. 예. 그러니까 범죄 구성이 잘 안 되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범죄 구성이 잘 안 되는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경찰에서 신청을 했다면 법률가인 검찰에서 그거를 기각하는 게 마땅하겠죠. 물론 이만희 총회장에 대해서 1심과 2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거는 교비 횡령 부분으로 나중에 수사가 이루어진 것이고 예. 자금 추적 결과에 따라서 애초에 2020년 2월인가요? 그 초창기에 압수수색 영장이 신청됐을 때는 방역 방해 부분이 가장 컸거든요. 예. 근데 그 부분은 범죄가 성립된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법률적 그리고 증거 판단에서 이루어진 영장 기각을 지금 민주당은 무조건 무속인 쪽으로 소위 엮어가고 있는 것 예. 같습니다. 그럼 건진법사가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은 본인의 영향력을 가시하기 위해서 한 말일까요? 글쎄 그런 얘기를 했는지 여부도 확인이 안 되고요. 예. 만약에 했다 하더라도 그거는 선거판에 흔히 과장해서 얘기하는 분들이 워낙 많으니까 예. 선거 끝나면 그런 얘기 많이 돌지 않습니까? 예. 이번에 내가 누구 만들었다 예. 뭐 이런 투의 얘기를 예. 하시는 분들이 전국에 수만 명은 선거 끝나고 나올 텐데 예. 그런 일환이 아닌가 싶습니다. 의원님 혹시 캠프 있을 때 건진법사라는 사람 본 적 있으세요? 저는 전혀 못 봤는데요. 전혀 본 적이 없고 예. 네. 다만 어쨌든 뭐 건진법사, 무정스님, 뭐 정법도사, 왕자 논란 끊임없이 후보 주위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게 지지율에는 영향이 없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좋은 효과는 아니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어떻게든 무속 쪽하고 후보를 연결시키려는 작업들을 과거에도 많이 했고 지금도 많이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근데 선거 때마다 뭐 이 비슷한 얘기는 그 소문으로 돌긴 많이 도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만 뭐 악영향을 끼치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중점을 둬서 과대 포장을 하고 있겠죠. 민주당 쪽에서.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무속인 프레임을 씌우려고 할 텐데 네. 그 나름 또 국민의힘에서는 반대되는 전략을 갖춰야 될 거 아니겠어요? 저희는 뭐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지금 많은 국민들이 어마어마한 비리 관련 의혹에 대해서 지금도 계속 그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예. 글쎄 뭐 어떤 그런 비리 관련 의혹이라는 측면에서는 비교가 안 되겠죠. 예. 상대 후보하고는요. 예. 그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쭤보고 다른 주제로 넘어가죠. 김건희 씨 미투 관련 발언이 외신에까지 보도되면서 여당에서는 국제적 망신이다 이렇게 표현했고 김지은 씨가 그 김건희 씨에게 공개 사과를 요구했고 여성 단체에도 사과를 요구했는데 이건 어떻게 사과를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사실은 김건희 씨가 그런 얘기를 할 때는 그게 외부에 발설될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한 상태에서 또 녹음을 상대방이 하고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좀 사적 수다 수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교롭게 공중파를 통해서 퍼져나가면서 지금
곤란한 지경에 이르렀죠. 예. 물론 그 발언 내용 자체는 대단히 부적절하고 본인의 의도와는 달리 이게 많은 국민들께 퍼져나갔기 때문에 사과를 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예. 소위 지금 말씀하신 여성단체라는 분들이요. 예. 이게 박원순 시장이나 오거돈 시장 사건이 났을 때는 글쎄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여성의 인권이란 측면에서 성추행을 저질렀다는 남성들에 대해서 별로 비난하는 걸 들어본 기억이 없거든요. 그래요? 근데 예. 여성 운동을 하시는 건지 정치 운동이나 선거 운동을 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선택적 비판이다.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선거가 이제 채 50일도 남지 않은 사안인데 선거 때마다 사실은 단일화 이슈는 언제든 있어 왔습니다. 쭉 네. 있어 왔었던 이야기입니다만 늘 50일 전에는 뭐 구체적으로 협상이 들어갔었었는데 지금은 단일화 이야기가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전혀 움직임이 없거든요. 앞으로 이렇게 되면은 구도가 그러면 3자나 4자 구도로 갈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 구정을 앞둔 다음 주부터는 좀 시작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뭐 제가 직접 관여하지는 않아서 정확하게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예. 지금 과반수를 훨씬 넘는 많은 국민들께서 이번에 꼭 정권 교체가 되기를 희망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 그런 국민의 열망에 호응하는 취지에서도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를 위한 마지막까지 노력은 계속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계속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데 윤안 합치게 되면 어쨌든 무조건 이긴다고 나오니까 네. 그 마지막에는 정권 교체를 원하는 국민들이 여론으로 압박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점점 단일화에 대한 그 압박 수준이 높아가겠죠. 예. 그리고 정치인이라면은 그런 국민의 열망을 저버리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뭐 다음 주나 다다음 주쯤에는 물밑 접촉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의원님 판단하시는 겁니다. 적어도 다음 주부터는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요? 구정 전부터는 시작해야 보통 단일화가 대략 평균적으로 보면 15일 정도는 걸리더라고요. 예전에도 보면 대선을 앞두고 단일화 작업이 그러다 보면 다음 달 중순에 있는 후보 등록일 전까지 단일화가 끝나면 가장 아이디어할 것 같고요. 아니면 2월 하순까지라도 단일화를 계속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김용남 전 의원이었습니다.
청년 정치인들의 가장 핫한 정치쇼 쇼미더 정치 시작합니다. 최지은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김재섭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이번 주는 녹취록 대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김건희 씨의 7시간 녹취록, 이재명 후보의 형수 욕설 녹취록. 청년 정치인의 눈으로 볼 때 좀 그렇겠습니다. 아니 이거 청년이 아니고 작년의 누가 눈으로 봐도 이상하고요. 소년의 눈으로 봐도 이상하고요. 실제로 제가 어제 무슨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이렇게 대화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예. 저한테도 그 고등학생들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원래 정치가 그런 거냐라고 물어보셔서 굉장히 부끄러웠습니다. 네,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예, 최지은 대변인. 저는 지금 이 상황이 정말 안타깝지만 어떻게 하면 좀 빨리 빠져나올 수 있을까, 이게 고민이에요. 우리가 정책을 큰 정책, 예를 들어서 그때 디지털 대전환 이런 거 발표했을 때도 그렇고 신경제 비전 이런 걸 다 발표해도 이런 7시간 통화라든지 과도한 네거티브나 과도한 그런 검증 이런 것으로 많이 묻히고 있어서 이걸 어떻게 나와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걸 더 하면 할수록 우리가 한편으로는 이제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이런 것도 안 할 수는 없지만, 또 한편으로는 오히려 사람들이 정치 혐오가 더 커져가지고 이거 보기 싫다, 투표 안 하고 싶다, 이렇게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예, 정책 선거가 사라졌다. 사실은 근데 이번에만 들리는 얘기는 아니에요. 매번 선거 때마다 정책 선거가 사라졌다. 그런 얘기를 하긴 합니다만, 우리 선거판이 특히 대통령 선거가 all or nothing이니까 이기는 사람은 다 가지고 가고 지는 사람은 하나도 못 가지고 간다. 그렇죠. 그래서 사생결단식의 어떤 이런 이전 투구 양상이 벌어지지 않는가 싶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 출연 논란이 있었던 페미 유튜브 녹화분이 어제 방송이 됐습니다. 이것 때문에 어쨌든 이재명 후보의 20대, 30대 남성 지지율이 굉장히 빠졌으니까 캠프 내에서도 굉장히 걱정하면서 또 우려 섞인 눈으로 방송 모니터링 했을 텐데, 평가는 어떤가요? 사실 특별한 내용이 없다고 보입니다. 그 말씀하신 것 중에서 특별한 내용도 없고, 그렇게 문제가 될 만한 내용은 없었고, 또 20대, 30대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한다는 게 원래 목적이셨기 때문에 이 방송뿐만 아니라 주식백과 게임한다든지 게임하는 곳, 투자하는 곳, 다양한 곳에 지금 돌고 계세요. 그 중에서 한 일원으로 여길 간 건데, 여기에 나간다는 것이 좀 과도하게 부각돼가지고 너무 불필요한 또 공방이 있었는데, 또 특별한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이게 왜 문제가 되나 싶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이렇게 특별한 말씀 안 하실 거면은 여기를 이렇게 과도하게 논쟁을 하면서 갈 필요가 있었나,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어쨌든 결과론적으로는 전략적으로 판단 미스였다고 그런 생각도 들고. 100%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특별한 내용이 없었는데 굳이 거기를 나간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왜 나가셨는지 모르겠고, 경청하러 나가셨다고 하는데 지금 대통령 후보는 경청할 때가 아니고 통찰을 할 때죠. 경청은 진지하게 끝냈어야 되는 것이고요. 특별한 내용 정말 없었더라고요. 저도 영상을 보지 못하고 그런 대화 내용들을 쭉 보니까 정말 하나만한 얘기만 쭉 하셔다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노리고 싶었던 건 이거죠. 나는 페미니즘도 존중하고 이대남도 존중하고 다 같이 잘 지내봅시다. 이런 메시지를 전해주고 싶은데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2030 남성표는 빠지고 2030 여성표는 오지 않았으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실패한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맞는데. 그런데 여기 나갔다고 남성표가 빠졌다라고 하기는 우리가 또 그렇게 내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고요. 여론조사상에서는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세대에 골고루 이렇게 듣겠다라는 거는, 저는 경청은 끝냈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전 윤석열 후보가 통찰이 되어 있거나 경청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이재명 후보처럼 다양한 세대와 민심을 들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절대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김영남 의원하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김건희 씨의 녹취록에 나오는 미투 논란이 될 만한 발언들, 보수는 돈을 주기 때문에 미투가 안 터진다라든가, 또 김지은 씨의 2차 가해 논란, 외신까지 보도가 됐어요.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조금 곤혹스러울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김지은 씨가 또 공개적으로 사과를 요구했으니까 어떻게 사과를 해야 된다고 봅니까? 저는 이제 사과를 하는 게 맞다고 보입니다. 네, 왜냐면은 그 발언을 놓고 봤을 때 대단히 이제 부적절한 것은 누가 들어도 마찬가지일 텐데, 사실 이게 사적 대화라고 하는 것, 혹시
어떻게 보면은 친한 사이에서는 나라님 욕도 하는 거지 예. 않습니까? 사실 근데 이제 이거는 어쨌든 그 기자가 이미 누나와 동생 사이로 지내기로 하면서 그러니까 누나라고 부르면서 사적 대화로 이어지는 과정 속에서 있었던 대화를 외부로 드러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대화의 부적절성과는 별개로 또 다른 그 역시 또 부적절한 면이 있기 때문에 그 각각의 응당 책임을 져야 되는 행보들이 있어야 된다. 김건희 씨의 발언이 부적절했다는 것이 어쨌든 간에 결과적으로 그게 공개가 된 거니까 예. 본인의 의사와는 네. 상관없이 공개됐으니까 사과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거기에 대해서 그 이 녹취록을 대외적으로 뭐 정말 관음증 같은 그 어떤 심리들을 자극한 그 녹취록을 풀어가지고 그런 거기에 대해서도 저는 응당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봅니다. 둘 다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봅니다. 만약에 제가 어떤 뭐 친한 기자분이나 아니면 우리 이동영 뭐 앵커님이나 이렇게 사석에서 뭐 점심을 먹으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막 속에 있는 말을 다 했는데 친하다고 생각하고 그분이 그걸 기사로 썼어요. 예를 들어서 네. 그러면은 그건 제 잘못이죠. 기자한테 얘기를 한 제 잘못입니다. 저와 그 기자분의 신뢰관계는 깨질 수 있지만 그것은 결국은 이제 정치인이나 공인이 어느 정도 말은 가려야 되는 것이고 심지어 그 기자분이 이렇게 신뢰관계를 깰 만한 일을 했다라는 거는 저는 동의를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건희 씨가 책임이 없다고는 할 수 없고 또 이 말이 사설이든 사적인 자리든 아니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나타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적인 자리에서 본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생각을 공유했는데 그 생각이 틀렸다는 것이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 생각 중에서 뭐 보수는 돈을 줘서 미투가 안 나온다. 이게 그럼 여성들은 돈만 주면은 모든 억압을 참는 것인가? 그럼 그동안 미투하신 분들은 그럼 돈을 못 받아서 그렇나? 2차 가해도 있지만은 그럼 돈이면은 뭐 범죄를 덮을 수 있나? 권력이면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냐? 이런 정말 권력과 그 금전의 만능주의 그런 게 굉장히 끔찍하고. 제가 만약에 보수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이면 저는 또 기분이 나쁠 것 같아요. 그럼 그동안 보수는 돈 줘가지고 막는 그런 존재인가.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에게 뭐 여성뿐만 아니라 보수당을 지지하는 분들에게도 적절하지 않은 발언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뭐 어떻게 김건희를 어떻게 보호하기 이런 식으로 국민의힘이 가는 건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젠더하고 여성 관련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재명 후보는 지난주에 여성 관련 공약을 냈고 윤석열 후보는 이번 주에 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윤석열 후보가 또 그 여성 공약 플러스 산모의 마음 건강까지 살뜰히 챙기겠습니다. 이러면서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과 별개로 임신 1회당 60만 원 상당의 마음 돌보기 바우처를 제공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기사가 나갈 때 임신 1회당 60만 원 지원 이렇게 되니까 상당히 좀 논란이 셌어요. 그래서 좀 표현이 부적절했다고 생각해요. 되게 시끄럽거든요. 특히 온라인을 중심으로 해서 여성은 뭐 임신하는 기계냐, 뭐 임신하면 돈 준다니 말이 되냐 이렇게. 그게 이제 말하자면 이렇게 딱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짤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해서 난 거는 윤석열 캠프에서 한 내용은 아니고 그렇죠. 그거는 오류라고 나왔는데 어제 1회라는 표현은 있었던 것 같은데 좀 제대로 가다듬지 못했다. 네, 그거는 표현이 부적절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뭐 임신을 하는 경우에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좀 됐었다 그러면 좋았을 텐데 그게 조금 뭐 사려 깊은 표현은 아니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뭐 그 정책의 취지 자체를 보게 되면은 충분히 해야 되는 정책들이라고 봅니다. 특히 이제 산모에 대한 지원들은 아끼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우리가 산모에 대한 지원 중에서 산모의 정신 건강에 관한 지원들은 사실 지금까지 굉장히 소홀했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좀 이 어떤 정신 건강에 대한 지원들도 적극적으로 하겠다라는 취지는 좋은 것 같고요. 동시에 또 이 아이들을 데리고 오고 하는 그 출퇴근이 아니죠. 그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납니다. 아무튼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세액공제를 하는 그것까지도 저는 좋은 정책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등하교 돌보기 뭐 이런 그렇죠, 것들. 그렇죠. 등하교가 출퇴근이 생각이 안 나서. 네, 이런 안들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환영하는데 다만 지금 이미 그 임신해서 출산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금 우리 정부에서 바우처를 60만 원을 주고 있는데 그걸 지금 100만 원으로 확대하는 것까지도 지금 논의가 되고 있고 거의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있는 것을 산모에게 60만 원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조금 황당하죠. 황당하고 얼마 전에 부산 가가지고 윤석열 후보가
가덕 신공항 화끈하게 예타 면제하겠다라고 한 거랑 똑같은 일이 또 벌어진 건데요. 가덕 신공항 예타 면제할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고 그게 또 예타 면제 규정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많은 사람들이 논의를 해가지고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예타 면제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마치 새로운 것처럼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일을 한 번 더 했다고 아니고요. 보입니다. 왜냐하면 가덕도 관련돼서는 국민의힘에서도 반대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예. 이거 예타 면제를 해줘야 되냐 마느냐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좀 이견이 엇갈린 면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가 정리를 한 거죠. 그리고 우리 부산 시민들을 위해서 가덕도는 국민의힘에서도 예타 면제하는 방식으로 이끌어가겠다 이제 얘기를 한 거고 실제로 아까 말씀하신 뭐 바우처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출산한 이후에도 이런 패키지로 해서 뭐 필요한 육아 상품들을 구매할 수 있게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서울시 차원에서도 하고 국가 차원에서 하는 게 있는데 정신건강 관련돼서는 사실 지금까지 좀 부족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가 오늘입니까? 네. 그 세계 3대 투자자로 불리는 짐 로저스 회장과 대담했습니까? 네, 했습니다. 예, 네. 어떻게 봤어요? 대담? 저희가 마이클 샌델도 했었고 과거에 지금 뭐 짐 로저스 이렇게 회장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좀 세계 석학이나 세계 유명한 뭐 짐 로저스 같은 경우에 투자자죠. 예. 석학이라기보다는 이런 사람과의 대화를 하면서 이재명 후보가 그만큼 준비되어 있는 경제 대통령이다 이런 메시지를 주기 위한 것인데요. 짐 로저스 회장은 저도 개인적으로 조금 아는 분인데 이분이 전 재산을 북한에 투자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옛날에 했었어요. 그래서 북한에 대한 것을 이렇게 뭐 이제 과거에 흡수통일 뭐 이런 것이 아니고 북한을 개발해서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상황, 이제 북한과 한국이 교류할 수 있고 북한을 경제를 지금보다 더 좋게 만드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도 북한을 투자처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통일에 대한 생각이 있고 짐 로저스 회장도 굉장히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의 그런 가치가 공유되는 점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적절한 대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짐 로저스와 대담 최지은 대변인이 성사시켰습니까? 저게 제가 한 것은 아닙니다. 네, 저희 선대위에서 했습니다. 그래요? 네. 저는 근데 그거 사실 왜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 그러니까 뭔가 멋있어 보이고 유명한 석학들이긴 한데 일단 근데 국내에서 벌어진 일들 특히 이제 이재명 후보의 공약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의심 갖는 우리 국민들이 많습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돼서도 예를 들면 세금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종부세를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사실 거기에서도 갈피를 못 잡고 있는데 세계 석학 만나서 멋있는 얘기 추상적인 얘기 한다고 해서 국민들께서 그것을 얼마나 유쾌하게 보실지 물론 뭐 둘이 대화가 되네 정도는 뭐 보실 수도 있겠지만은 그 안에서 얼마나 좋은 알맹이들을 거둔댔는지 사실 저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 선거 때니까 표대는 여러 가지는 해야 될 텐데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짐 로저스, 마이크 샌델, 유발 하라리 이런 사람들이 지금 계속 이재명 후보하고 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는 혹시 계획이 없으신지요?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네, 국내 일정을 열심히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엊그저께는 우리 그 실내체육업계 고생을 겪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K 방역에 의해서 가장 처참하게 이 생사의 갈림길에 내몰린 실내체육업계의 그 종사자들을 만나는 그런 적극적인 행보도 물론 저도 갔습니다. 그럼 김재섭 비대위원이 마련한 겁니까? 제가 마련한 건 아니지만 네, 약방의 감초처럼 옆에서 끼어들고 있었습니다. 아니 뭐 두 분이 한 분은 또 그쪽 전문가고 또 아까 얘기한 대로 한 분은 또 국제경제 전문가니까 제가 한번 여쭤본 거고요. 오늘 뭐 기사가 많이 쏟아졌습니다만은 국민의힘이 또다시 분열로 빠지는 게 아니냐. 이제 홍준표, 윤석열 어제 만남에 이어서 뭐 공천을 요구했다. 오늘 홍준표 후보가 또 SNS에 선대위 합류하는 건 불가능하게 됐다. 이런 식의 또 글을 썼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요. 저도 뭐 잘 되나 했더니 오늘 아침에 벌써부터 공천 얘기가 나와가지고 근데 이게 원팀 을 할 때 가장 크게 발목을 잡는 것이 말하자면 조건을 거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뭐 이걸 해주면 하겠다. 뭐 안 그러면은 항상 적절하지 않고 그리고 민주당에 비해서 국민의힘이 원팀이 훨씬 좀 늦었다라는 비판들도 우리 지지자들 사이에서 많이 갖고 있는데 하필이면은 어저께 좀 극적인 회동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침부터 공천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좀 국민들 보시기에 좀 나쁘끄럽다. 제가 대신 나쁘끄럽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공천과 관련돼서는 이게 당대표의 권한인 것이고 당연히 이제 대통령 후보와 상의를 하겠죠. 정치적으로 상의를 하는 것이 분명히 러닝메이트로 떠야 되니까 맞는데 이게 경선 후보였던 홍준표 의원이 이 공천과 관련된 뭐 제안을 할 수 있겠죠. 뭐 조언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제가 언론 기사로 본 것은 이렇게 여기 지역에는 누구누구를 해라라는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제안을 직접 했다고 알려져 있어서 그거는 적절하지 않은 뭐 판단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저는 굉장히 오만해 보이더라고요. 마치 선거가 다 이긴 것처럼 이제 그러면 이겼으니 어떻게 우리가 나눠 먹냐 뭐 이렇게 보여서 굉장히 아직까지 국민의힘이 부족한 게 많고 정책을 잘 보여주지도 않았는데 지금 이런 얘기를 하나라는 게 굉장히 오만해 보였고 또 이분들이 가치를 공유하거나 뭐 뜻을 공유하는 이런 집단이 아니고 서로 이익을 공유하는 집단이구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이분들이 그러면은 정말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만 저렇게 정치를 하시나 여러 가지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뭐 당연히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원팀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그러면 민주당은 확실한 원팀이 되었느냐? 최근에 그 이재명 후보를 지속적으로 혐오하고 이병철 씨 죽음에 이재명 후보가 관련돼 있다고 줄기차게 주장해왔던 유튜브인이죠. 그 사람의 결혼식에 민주당 그 친문 의원들이 대거 축하한을 보내고 홍영표 의원은 이재명 이낙연이 나란히 걸린 플랜카드에서 이재명 후보 사진은 자르고 이낙연 의원이 나와 있는 사진을 SNS에 올리고 과연 원팀 행동이 맞느냐 아직도 앙금이 남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앙금은 아직 조금 남아있는 면은 있지만은 큰 대세에 봤을 때는 아주 좀 미미한 수준이고요. 아직까지 우리가 더 안아야 되고 시간이 있고 그런 노력은 할 것이지만 뭐 이렇게 국민의힘을 이렇게 봤을 때는 정말 비교도 안 되게 많이 합쳐진 것이죠. 그리고 이낙연 전 당대표 같은 경우도 이렇게 홍준표 대표처럼 막 이렇게 반대를 하고 태클을 걸 수도 있는데 오히려 묵묵하게 뒤에서 도와주고 계시고 정세균 후보 같은 경우에도 정말 열성적으로 도와주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 이 선대위 구성을 봤을 때도 우리는 뭐 비서실장은 이낙연 대표님 캠프에서 그다음에 뭐 공보단장은 뭐 정세균 대표님 뭐 캠프에서 이런 식으로 다 아주 골고루 되어 있고 이거 그러면서 뭐 우리가 뭐 공천을 뭐 누굴 해달라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도 없고 그래서 뭐 아직까지 합쳐지고 있는 과정이지만 상당히 많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이 뭐 홍영표 이런 분들이 뭐 사진에 대해서는 왜 무슨 의도로 그러셨는지 모르겠지만 홍영표 의원조차도 국가비전위원회 이런 거를 지금 만들어가지고 이재명 후보의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기여를 하고 계십니다. 그거 근데 제가 남의 집 얘기니까 제가 조금 날선 비판을 좀 해보면요. 자리 나눠 먹기는 그런 걸 보고 자리 나눠 먹기라는 거죠. 예를 들면 캠프를 구성하는데 저쪽 캠프에서 몇 명 들어가고 사실 지금 공천을 하는 것은 러닝메이트 개념이기 때문에 그걸 자리 나눠 먹기라고 하면 좀 그렇고 홍준표 의원 이야기도 어떤 전략적인 판단, 국정 운영에 대한 판단으로서 러닝메이트로서 제안했다고 했기 때문에 어쨌든 그것도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되지만 그런 걸 자리 나눠 먹기가 아니라 예를 들면 여기는 의원실 누구 캠프였으니까 너는 여기 가고 너는 누구 캠프였으니까 여기 가고 이런 게 전형적인 자리 나눠 먹기라고 하는 거고요. 지금 민주당도 원팀이 안 되고 있다라는 것이 약간 극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이런 겁니다. 최근에 그 뭐 딥페이크 그러니까 그 AI를 통해서 이재명 후보의 욕설이 뭐 변조된 내용들이 돈다, 파일이 돈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고 그것을 말하자면 친문 세력이 이 음성 파일을 의도적으로 유포한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예를 들면 이제 이재명 그 후보 입장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특히 이제 현근택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그런 기사들을 인용들을 하면서 비판을 해서 사실상 이제 친문 세력과 친 이재명 세력이 융화되지 않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말 그대로 집안에 불이 났는데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뒷짐지고 그냥 가만히 계시거든요. 아무런 말씀도 하고 않고 계시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불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여기 수습을 안 해주는 상황인 것 같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유권자들이 분리되진 않아요. 유권자들은 초반에 윤석열 후보에 대한 2030들의 지지가 부족했던 건 맞는데 이준석 대표랑 봉합이 잘 되고 지금 2030이랑 그다음에 전통적 지지층들이 하나가 돼서 윤석열 후보를 지지를 하는 상황이고 예를 들면 같이 경선 후보로 뛰었던 사람들 간에 아직까지는 긴장감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후보가 있고 친문 세력을 지지하는 그 민주당 당원들이랑
당원들과 당원들 사이에 지금 분열이 분명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분란집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어떻게 보면 친문의 좌장이라고 지금 불 수 있는 지금 현재로서는 이낙연 전 대표가 그냥 뒷짐지고 계시단 말이죠. 이걸 어떻게 우리가 원팀이라고 하겠어요? 저는 제가 지역구에서 이렇게 느낄 때도 당원들의 분란 처음에는 이제 이낙연 후보나 다른 분을 지지하셨던 분을 실망을 하셨죠. 예.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분들이 점점 이제 그래도 우리 당이 이겼으면 좋겠다. 이재명 후보 보니까 괜찮더라. 이렇게 마음을 돌리고 계시는 게 저는 실제로 느껴지고요. 그다음에 그 이낙연 대표님하고 비교를 해야 될 사람은 홍준표 의원입니다. 이낙연 대표가 뒷짐지고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뒤에서 묵묵히 도와주시고 계시고 홍준표 의원은 때로 공격을 하는 거죠. 이번엔 그래서 나서서 도와주셔야 돼요. 지금 보니까. 그러면 그때 홍준표 불 많이 의원이 났어요. 나서서 방해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정도면은 이낙연 대표님 훌륭하시다 이렇게 보이고 저희가 뭐 더 부족한 점이 예. 없다고 말씀 못 드리겠고요. 많이 뭐 필요한 것은 더 많이 노력을 해야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보다는 훨씬 더 원팀의 예. 모습이 보이고 국민의힘은 뭐 당원들은 뭐 갈라지지 않았다고 그러는데 그럼 안철수 지지율이 올라가는 건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그런 것도 좀 국민의힘의 선대위부터 걱정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 하나만 시간이 없어서 3분 30초쯤 남았는데 이 손바닥 왕자부터 시작해서 건진법사, 뭐 무정스님, 정법도사 계속해서 그 윤석열 후보 또 김건희 씨 주위에 무속이라는 단어가 어른거린다. 계속 가면은 그 지지율도 좀 휘청거릴 것 같은데요. 이런 식으로 가면. 근데 이제 후보랑 이번에 뭐 건진법사 얘기 나온 예. 것도 후보랑은 전혀 상관이 없다. 그다음에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랑도 전혀 상관이 없다. 이준석 대표가 분명히 이야기를 하셨고 소위 말하는 윤핵관 내지는 뭐 윤핵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전 어떤 모 의원이 그 건진법사를 추천을 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뭐 여러 명을 추천하는 과정 속에서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온갖 보니까 이 확인되지 않는 정보들이 난무하는 것 같더라고요. 건진법사가 뭘 어떻게 했고 예. 송영길 대표는 나서가지고 뭐 그게 뭐 수사를 막았느니 어쩐 식으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 뭐 확인되지도 않은 정보 가지고 이렇게 여당 대표가 야당 후보 공격하는 거 그거 뭐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대단히 부적절한 처사고 국민의힘은 그 건진법사 특히 이제 윤석열 후보와 후보자 배우자랑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공식적인 입장으로 냈습니다. 근데 그게 입장을 내셨는데 그게 이제 사람들이 의아함이 드는 거죠. 이거 정말 배우자랑 관련이 없어? 윤석열 후보는 몰랐던 사람이야? 이런 의문이 가시지 않는 것이고 이런 모든 것이 그동안 윤석열 후보의 뭐 왕자라든지 뭐 김건희 씨의 발언 이런 것들이 없었던 것이 새로 나온 것이 아니고 다 이렇게 뭔가 충분히 의심을 줄 만한 것들이 있었고 그렇게 따지면 지금 대장동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람들 다 이재명 후보랑 안다 뭐 알 수 있다. 저희가 여러 차례 지적했지만은 예. 모른다 사실 관계 없다 이렇게 말씀을 그러니까 사실 그쪽 인계성은 더 많아요. 우리가 약간 트라우마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번 대선 때 대통령 탄핵이라는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 탄핵되는 이런 과정과 최순실이라는 비선 실세 뭐 그리고 뭐 무속인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엄청난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또 일어나라는 국민들이 이제 그런 의문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개인이 뭐 무속인에게 뭐 좀 약간 뭐 마음의 위안을 안기 위해서 가가지고 뭐 점을 본다. 뭐 이 정도의 사안이 아닙니다. 이거는 국정 운영을 할 때 무속인의 판단을 기대가지고 국정 운영을 판단을 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이거는 그걸 공식적으로 아니라고 말씀을 드린 거였었어요. 이거는 다 저도 아니길 바라는데요. 실제로는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은 공익적 판단으로 압수수색을 반려한 것이 아니고 사적 동기에서 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왜냐하면 건진법사의 조언으로 신천지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반려했다는 보도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런 것은 문제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사실이라면이라는 전제를 달고 얘기하면 못할 말이 없죠. 근데 이 건진법사가 실제로 캠프에서 인재 영입을 관련한 일을 했고 건진법사 한 명뿐만 아니라 뭐 그분의 뭐 아들 딸 여러 사람들이 캠프에서 실제적으로 관여를 했다는 것은 객관적 사실 아닙니까? 아니요, 저는 객관적 사실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들은 아니고 딸은 이랬다. 네, 저는 좀 족한 것 같습니다. 아들이 아니고 캠프 딸하고 네트워크 조카. 뭐 본부인가 그 안에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안에서. 그 안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후보랑 상관도 없는 일이고 알겠습니다. 후보 배우자랑도 전혀 관계가 없는 자, 일이었습니다. 그럼 뭐 공식적으로 국민의힘에서 상관이 없다고 하니까
혹 또 이런 논란이 불거진다면 상당히 곤란스러워지겠다. 상관이 없다고 했으니까 그죠? 예. 그렇죠. 우연히 자꾸 겹치면 그것도 뭐 그렇죠. 예. 뭐 좋지 않죠. 알겠습니다. 두 분 대담은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재섭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최지은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